침을 꽂고 녹이는 것과 어혈을 녹이는 약재를 먹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하죠. 이 침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설명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일본 책에 그게 나와 있죠. 이 어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명해 주면 그냥 이거를 이해하면 이치적으로 들으면 쉬워요. 어혈은 성분 검사를 하면 뭘로 나오겠냐 이거죠. 지방질, 단백질로 나와요. 지방질, 단백질은 항상 온도가 올라가면은 묽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응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책에는 제가 초로 비유를 했죠. 초로 불을 켜주면 위에 어때요?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리죠. 불을 끄면 다시 뻑뻑해진다는 거죠. 침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침을 꽂았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붉어지고, 그러니까 어혈을 내가 녹는다고 표현 안 하고 묽어진다를 표현하죠. 침을 꼽으면은 그 이제 언어 속에서 뜻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온도 침을 꼽아서 우리가 전기 누전의 원리로 이것이 어혈이 농도가 묽어졌다가 침을 빼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래서 그 이제 초육 비유법으로 써놓은 건데요. 요 밑에요. 그러면 어혈을 녹이는 약재를 먹는 것과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어났죠. 그래 약재로 녹이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 쉬울까요? 산화 과정, 화학 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팥죽 같은 거를 먹다가 침에 산이 들어가면 어때요? 확 녹아버리죠. 그런데 그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약재가 들어가면 그런 작용에 의해서 녹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저도 이런 거 질문 받으면 좀 이렇게 의문점이나 이거를 갖다 수치적으로 얘기해 주기가 참 이게 곤란하니까 그렇죠. 이치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다른 면에서 제가 하나 짚어주고 넘어갈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현대의학에는 체세포들이 갖다 쌓는다고 주장을 하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모세혈관에 떠돌다가 가서 축적된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쌓는 거하고 축적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쌓는 거하고 축적되는 거하고요. 그러면은 이미 모세혈관에 싸서 축적되어 있는데 체세포들은 쫓아가서 먹을 힘은 없어요. 그렇죠? 쫓아가서 먹을 힘은 없는데 체세포가 머리가 있다고 하면 그놈을 먹으려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입니다. 생명의 이치로 풀어야 되거든요. 체세포가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거를 체세포가 그쪽으로 가서 먹고 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자리에 있으면서 그쪽에 축적된 거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죠. 이제 이치적으로 이게 생각해오기니까요. 또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 또 하나가 있죠. 체세포들은 소화시키고 난 배설물에는 뭐가 많아요? 산도가 많죠. 산을 그쪽으로 가서 보내줘가지고 녹여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먹으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서 먹을 수는 있겠죠. 쫓아가서 먹지는 않아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도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할 게 있죠.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혈관에 축적되는 거는 체세포들이 먹기 위해서 싸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싸는 건 아닌데 우리가 혈액 속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산소가 부족하고 먹어치우지 못한 것이 걸쭉한 상태에서 모세혈관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지방질로 축적은 되는데 그 축적되는 이치가 이 다음에 먹기 위해서 싸는 건 아닌데 쌓여 있는 거를 체세포가 일부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 얘기죠. 그래 그 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은 체세포들이 이제 어떤 행동으로 해서 그걸 꺼내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이제 이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체세포들이 순간적으로 독자적으로 열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죠. 우리 몸이요. 이제 왜 열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거든요. 제가 뇌 혈관이 터졌을 적에 터진 데를 어떻게 하면 진찰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혈관이 터진 쪽에는 이렇게 손을 대보면 그쪽에 온도가 이게 높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온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온도를 누가 높였겠냐 하는 거예요. 예, 체세포들이 그 혈액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온도를 높인 것이 어떤 작용으로서 순간적으로 온도를 높였겠냐 하는 게 보면은 결국은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를 합선시켜서도 온도를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체세포는 부분적으로 여건이 되면은요, 어느 정도 여건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방책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몸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가 하면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도 보면 어때요? 생명체의 존재가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죠. 생명체의 이 종류 자체가요. 근데 제가 우리 몸을 설명할 적에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종류의 체세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역할 분담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뼈를 얘기하면 산호같이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들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은 간 같은 거는 독을, 또 신장 같은 것도 그렇죠. 신장도 그런 산을 먹이로 하는 거, 또 일반 체세포,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혈관벽이나 이런 거 역시도 그 부류의 다른 종류의 한 분류다. 이렇게 봐야지 해답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아마 이쪽에도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분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생명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서 그런 물이 이렇게 1급수에서만 사는 거 옛날에 보면은 고무줄같이 길은 거 지렁이는 아닌데 고무줄같이 길어서 물에서 뭉텅이 있는 거 알아요? 아주 가늡니다. 예, 처음에는 하얗다가 새카매지죠. 예, 새카매지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꼼줄 덩어리인지 뭔지 구분할지 모르게 그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려서 제가 갖고 놀 때요. 그놈을 당겨보면은 안에 창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건 섬유질로 근육만 눈에 띄어요. 물론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 체세포 이렇게 해서 생명만 이어가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성 상태로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식물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체세포의 이 생명의 이치를 보면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중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도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 중성을 가지고요.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진화하는 하는 과정에서 그래 그런 중성인 생명체도 우리 몸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면은 각 기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유지되어 나가는가 이것이 해답이 좀 풀어지거든요. 우리 몸도 체세포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우리가 망막세포는 이걸 체세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눈의 이 망막세포는 이거를 일반적인 체세포로 볼 수 있겠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중성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또 이게 참 궁금한데 그 해답도 막연한가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치로 생각하면 또 간단한 해답이 나와요. 모든 생명체는 저살방편에 깨우치면 다 가지고 있고 어떤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자꾸 가면 유건 따라서 거기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한번 외형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라는 거죠. 보면은 이 뱀이나 개구리나 모든 생명체들이 보면 어때요? 동물들 보면 자기가 사는 환경하고 색깔이 아주 비슷하지요. 비슷하고 그놈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몸에 또 체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체형이 바뀌고 그 카멜레온 같은 거나 오징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막 색을 전체를 한순간에 막 바꿔버리지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대를 내가 공포로 떨게 하고 내가 숨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유기 있게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몸이 외형이 유기 있게 변화되어 가는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있는 거는. 그래 그것이 지금 뭐 식물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중성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인간처럼 완전히 이렇게 돌아온 것도 있고 식물로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생명체들이.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고 싶네요. 며칠 전에 그 TV를 보니까 달이요, 달. 이 지구에서 이 치석 있죠. 치석에 있는 미생물을 달로 갔다 가서 2년 만인가 3년 만인가 그걸 갖고 왔는데 그 생명체가 안 죽고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이제 생명의 이치, 이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 우리가 해답을 풀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의외로 그 해답의 신비는 간단한 데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방송에도 가끔 들었을 거예요. 이 소나무에 송화가루 있죠? 이 송화가루는 어때요? 송화가루 그 꽃가루 하나 속에는 소나무 하나의 영성, 설계 도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 100년, 1000년이 돼도 썩지 않고 여건이 되면 다시 세포 분열을 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요. 근데 제가 우리 인체의 체온이 왜 36.5도겠냐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현재 많이 우리 동물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사는 환경에 온도가 최고 떨어지는데 또 최고 올라가는데 그 중간을 맞추면 그 중간의 온도로 유지하는 게 이게 적응적 진화 온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고정일 거냐? 고정일까요? 아닐까요? 고정 아니죠. 환경이 바뀌면 또 바뀌죠. 그래 바뀌는 게 이게 뭐가 또 있느냐고 하면 그 자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적응적 진화라고 하는 생명의 진화 참 논리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하면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익으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닷물 속에서도 그 용암이 흘렀던 자리가 뜨거운 물이 한 100도, 110도가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서도요. 근데 그 주변을 끊임없이 계속 110도의 물이 올라오면은 그 주변은 어딜까요? 엄청 뜨겁겠죠. 근데 엄청 뜨거운데 그 옆에서 110도에서 수초가 삽니다. 생명체가 살아요. 110도에서. 근데 여기도 적응적 진화의 논리를 해답을 풀으면 간단한 답이 하나 있거든요. 110도에서 사는 그 생명체는 90도 밑으로만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뭐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인데 그 대상의 환경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순간적으로 적응을 못하는데 서서히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것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 우리가 용암이 이렇게 분출되는 데 있죠. 용암 분출되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어떨까요? 엄청난 뜨겁겠죠. 근데 그 물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꺼지지 않고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우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면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포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끓여도 죽지 않는 생명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응적 진화에 넓으면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끓는 물의 온도가 우리가 100도라고 하면 그러면 100도에서 적응적 진화를 하는 생명체지 36도에서 30도에서 적응적 진화를 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100도에서는 살아도 30도에 내려오면 순간적으로 내려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우리가 생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 쉽게 풀어질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논리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하고 산하고 린하고 드 이렇게 구분을 해주지요. 근데 이 차이점은 결국은 뭐냐고 하면 그 산도의 강약이거든요. 우리가 이 강약인데 이것이 전부 다 결국은 이런 거는 지방질, 단백질을 그 분해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산 성분을 제독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쓴맛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신맛이 강해지면 쓴맛 나오는 거예요. 더 강해지면 아린 맛이 나오는 거고. 빨간색을 자꾸 진하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 까매지죠. 까매지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마시로 비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맛으로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쓴맛 속에서도 쓴맛은 우리가 어혈을 분해하는 기능이 좀 강하고 해독 기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쓴맛은 어혈을 분해하는 기능은 강하고 해독하는 기능은 약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신맛, 떫은 맛 이런 맛들은 해독 기능과 분해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 쪽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약한 거고 드가 우리가 이독제독의 원리를 보면 제일 약한 거고 근데 해독 기능과 분해 기능은 같이 가지고 있다. 산화작용에 의해서. 신맛보다는 쓴맛이 조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분해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열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어혈이 이렇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뜻밖의 풀어져서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방질이나 단백질이거든요. 지방질이나 단백질인데 혈액 속에 그 요 산이라고 하는 놈이 일정 수치에 올라가면은 그놈을 분해하다가는 또 더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는 오히려 그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도 해요. 이 산수치라고 하는 게 산은 모든 걸 분해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또 일정 더 높아지면은 혈액 속에 있는 뭐 철분, 석회질, 칼슘 이런 것들을 갖다 또 화석화시키는 기능도 하고 또 반대로 어느 수치가 되면 그거를 역으로 또 녹이는 역할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풀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머리가 혼선이 좀 올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풀다가 자꾸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놈이 결국 다람이 쳇바퀴 돌도록 계속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풀다가는 이 말을 해준 게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가정했는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뭐가 제일 의뢰냐고 계속 따져보니까 결국은 같은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해답은 뭐냐고 하면 같은 동질성의 수치가 될 때 동질성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가 낮을 때 바로 그 윗단계를 녹이는 역할을 하더라. 이독제독도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걸 넣어주면 또 해독이 되는 거고 이독제독과 녹이는 거를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독 기능도 있고 혈전을 녹이는 기능도 있고 두 가지 기능을 다 하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일부 이렇게 다른 것까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그 해독 기능을 또 강화시킬 수가 있죠. 제가 처방전 이렇게 만들어 내놨습니다. 만들어 내놓고 지금 비가 그치면 대입만 따오고 지금 전화 오면은 바로 하는데 이거 만드는 거 여러분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 한 가지 약재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여러 개에다가 이거는 이것대로 여러 개를 같이 그냥 오래오래 끓여요. 오래오래 끓여가지고서는 어때요? 충분히 우러난 다음에 찌꺼기는 다 걷어내고 그 물을 전부 한테다 섞어가지고 자꾸 농축시키면 어떨까요? 거의 연물은 아니어도 연물에 가까울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되면 거기다 이제 분말을 넣어가지고 분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말을 넣어가지고 그 분말을 갖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판을 지어 놓으면 되거든요. 예, 저는 이 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주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이제 응급이니까 비중을 예전에 저도 약 공부하기 전에는 약하면 이거 참 특수한 거고 특별히 잘 알고 이러는 사람만 약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미의 이치로 따져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비율을 잘 맞추느냐. 그래 이걸 제가 약을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은 약 처방의 원리는 주부들이 잘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양념을 넣고 그걸 얼마나 적게 넣고 낮에 넣으면 무수한 맛을 만들어내듯이 약초의 원리도 결국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초로 낼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미생물, 발효로서 낼 수 있는 거고 양쪽을 어떤 것도 응용은 가능해요. 그 대신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그다음에 147페이지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적응적 진화와 면역 기능 이래놨죠. 앞에 좀 읽어볼게요. 진리 탐구에 있어서 적응적 진화라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부로
수학의 구구법처럼 중요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생명의 이치 전반적이다 보니 내용이 방대해서 각 내용들 모두를 따로따로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진리와 이치는 같은 것이라서 한 가지만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이기도 하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이게 깊은 말입니다. 이게 글로는 짧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공식적, 수학적 공식은 하나의 공식이지 진리는 두 개의 공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만 이해하면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모든 건 다 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식적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이건 이것대로 따로, 저건 저것대로 따로. 제가 방금 앞서서 설명해 준 내용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적응적 진화의 논리, 한번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그럼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그러면은 물속에 110도에서 사는 그 생명체들은 어때요? 그 110도에 맞게끔 적응적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체는 110도에서 사는 환경이 대상이고 온도가 떨어지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데 이 진리의 논리를 모르면 어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정적 진화의 논리를 이해 못하면 큰일 났다 이거죠. 왜냐? 110도에서도 죽지 않는데 우리 몸은 36도인데 우리 몸에 와서는 죽을 수 있는 가망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이 논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어때요? 그거는 110도에서 적응적 진화를 했지 36도에서 36.5도에서 적응적 진화를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나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온도에서만 살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세균학을 새로운 각도로 설명하려 하는데 이 글을 외우려 하기보다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각을 키워야 이치 공부가 될 것이다. 어떠한 사물이든 한 부분만을 끌어서 보는 시각과 전체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는 없는데 나는 다른 점을 일깨워 주려 한다. 세균학에 있어서도 한 부분만 끊어서 접근을 하면 현재와 같이 5만 종류나 되는 세균 하나하나를 파헤쳐 그 하나하나를 따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나오게 되고 자연의 생명체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연결고리로 보고 그 삶의 이치를 파고들어 접근하면 침입균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왜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병원균을 물리치지 못하였느냐 하는 단순한 답이 나오게 된다. 사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짧은 글이니까 그냥 듣던 얘기니까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요. 이 큰 공부는 이 속에 어떻게 보면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엄청난 내용이 이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이치를 모르면 어때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한 부분 끊어가다 보니까 세균의 종류마다 파헤치고 세균의 종류마다 파헤치고 보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했고 약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들렸고 한데 생명의 이치 이것만 알아버리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생명의 순환의 이치로 풀어버리면 어떨까요? 어떤 답이 나오냐가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게 순환의 이치거든요.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산소 함유량이 낮아지고 산소 함유량이 부족해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요산 수치가 높아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이것만 쭉 연결해 보면은 우리 몸은 절대 하나하나 따로 끊을 수 없다는 게 답이 나오거든요. 왜냐? 한 장기가 고장이 나면 그 장기가 고장이 남으로써 연쇄적 한병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 이게 진리법이란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이치법이라는 거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그거 따로 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GOT, GDP 수치가 요거 따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끊어서 보는 거와 생명의 이치 생명의 연결고리 이치로 보는 게 바로 시각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 짧은 데서 그 핵심 공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증세를 두고도 보는 각도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다를 수도 단순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는 것이 의술인데 질병을 보는 시각은 시각이 잘못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듯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고정관념화되면 바꾸기 힘들게 된다.
지금 현재를 두고 하는 얘기죠. 처음부터 우리 인체를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른 합병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치료법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유기적 먹이사슬 연결고리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연쇄적 일어나는 현상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씩 끊어서 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지금 새로 연구하는 것도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키워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쪼개는 데 쪽으로만 발전을 하고 있지 유기적 연결고리로 보는 쪽으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이 고정관념을 깨는데 목적이 있기에 많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생각에 옳고 그른지의 판단 기준은 진리, 상식, 이치로밖에는 판별할 수 없다. 그 이치를 모르는 시각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맞는 걸로 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의 이치는 언어로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논리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눈으로 보는 것만 설명이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는 과학적으로 또 과학적인 설명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제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자연의 일부다. 그러면 자연의 생명 이치로줘서 풀어들어가는 거와 풀어들어가서 생각을 키운 거와 과학적으로 생명의 이치는 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데서만 접근하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과 같은 차이점을 불러냈죠. 그게 진리, 이치, 상식은 자연의 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기에 따라 막연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부족분을 증거와 실체로서 보완하며 설명하려 한다. 이게 결국은 언어로서 설명하는 것을 맞다는 것은 어때요? 치료를 해서 낫는 걸로밖에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대라고 그러면 근거대라고 하면 이 이치가 맞다는 증거로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나의 주장을 쉽게 이해하면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두뇌 특성상 바보든 천재든 자신이 앞서 배운 지식을 기준하여 사물을 판단하기에 한 번 고정관념화된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다. 인간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의술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 양쪽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아야 정확한 판단과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제가 주장하는 치료 방법이 옳으냐 아니면 현대 과학자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옳으냐 하는 것은 의술을 전혀 배우지 않은 중립정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술을 모르면은. 근데 과학적인 기준만 갖고 그걸 기준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하고 또 진리를 공부한 우리는 보면 우리가 옳다고 하지요. 그래서 양쪽이 어느 게 옳으냐 하는 거는 양쪽 공부를 안 배운 사람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치를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건 이치나 논리는 없기 때문에 생명의 이치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받아줄 틈은 없어요. 지금 이게 심천사회요법이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고 하면 과학은 성분 수치학이라는 겁니다. 성분 수치학이에요. 그래서 성분 수치학은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걸 입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논리는 입증으로서는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는 제가 해도 언제든지 과학적 입증은 가능하다고 이렇게는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혈액 속에 고지혈증이 있는데 내가 청국장환을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복용시켜라. 그럼 고지혈증이 틀림없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복용시키고 나서 그 수치를 재보라고 하면은 그거는 입증 가능하죠. 그렇죠? 고지혈증 수치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가능한데 제가 그것이 이제 청국장환이 왜 우리가 복용을 하면 우리 몸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가는 이치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이치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의 이치는 과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의술에다 접목시키려고 안 하죠. 눈으로 보이는 거, 나타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 막는 거 오히려 우리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이 그런 아집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왜 깨기가 쉽느냐.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입증은 네가 해봐라 하면 간단하거든. 그렇지요? 그럼 입증 뭐냐? 복용시켜놓고.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염이나 지방간 이런 것도 간경화 초기. 이것도 본인들이 어때요? 간경화라고 하고 진찰은 자기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이것만 입증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심천환 복용시키면서 2, 3, 6, 8번 빼고 니네들이 또 사진 찍어봐라. 그걸로 입증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이면은 그걸 입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약을 먹음으로써 왜 먹어야 되는가? 생명의 이치 있죠. 이런 이치를 설명하면 그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현대 과학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요. 그게 단순한 접근으로 의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수많은 과학자가 수억짜리 의학 장비를 가지고 같은 증세의 환자를 치료해도 갈수록 증세를 키우는 만성병이다, 신경성이다, 유전적 질환이다 하며 키우는 증세를 일반인이 심천사일요법을 6개월 정도 배우고 부항기 하나 가지고 체계 기술한 50가지 증세를 가정해서 재발하지 않게 치료해버린다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아주 뼈 있는 얘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만 입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고 하면은 그 입증된 과학적으로 발전했고 입증된 과학 가지고는 전혀 치료를 못하는데 입증이 안 된 방법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방법이 치료가 된다. 이거 어느 상으로는 맞지 않지요. 어느 상으로 그렇지요. 이치적으로도 많지 않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그 자체만 보아도 현대학에 무엇인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 고정관념의 무서움은 많이 배우고 의사니까 병을 잘 치료하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작은 병을 키워서 중병을 만들고 고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같은 말 반복하게 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사실 어때요? 우리가 환자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도 심천사일로 보고받아 보면 여러분들 말만 들어주면은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의사들 말을 믿지 우리 말을 믿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이 속에는 엄청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알겠지. 이 생각이 들어있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잘못된 공부를 하면은 잘못된 공부 가지고는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생각은 우리 지금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대의학은 뭐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그러니까 첫 단추, 시작부터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가지고는 응급대처는 할 수 있어도 치료란 단어를 쓸 수 없는 의술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어때요? 국민 모두는 치료를 원하지 처방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첫 단추를 응급의술로 응급의술을 치료로 착각 알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응급의술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응급의술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많이 배웠고 환자를 많이 치료했을 거니까 그 의사들이 많이 알 것이다 하는 이 고정관념. 또 의사 입장으로 보면 사물을 판단할 때 자기가 앞서 많이 배운 걸 기준으로 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의사 입장으로는 꿈도 못 꿔요. 진리나 이치가 병 고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과학적 입증은 보이지 않는 어때요? 진리의 생명의 이치에 의해서 결과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원리, 그걸 모르면은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이치, 이걸 주장하는 거고. 그게 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지적하고 새로운 질병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은 세균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려 한다. 자연계의 생명 이치로 보면 인간도 엄연한 자연계의 일부이고 자연계의 먹이사슬 연결고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현대 과학계를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신 역시 자연계와 더불어 같은 생명의 이치로 진화했음도 당연한 결과다. 이러면 인간의 질병 역시 자연계 생명체의 삶의 이치로서 질병치료 탐구를 해야 하고 세균학 역시 적응적 진화 과정의 이치로 접근하여 풀어들어가야만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인간 모두를 세분화시켜보면 결국은 작은 미생물로 독립된 생명체에 불과하고 각 생명체가 외관상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한 것은 주변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적응, 진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했기에 유형이 다를 뿐이다. 각 생명체의 차이점은 작은 미생물이 다량으로 모여 한 몸으로 공생공존의 역할 분담을 하고 사느냐, 적은 수가 모여 역할 분담을 하고 사느냐 하는 차이점뿐이다. 이 문제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다뤄봐야 되겠죠. 우리가 큰 동물, 작은 동물, 곤충,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외관상으로 눈에 보이기에 외관상 다르게 보여도 생명의 이치를 보면 큰 생명체나 작은 생명체나 헤쳐놓고 보면 모두가 작은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작은 생명체들이 여럿이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하고 사느냐, 적게 모여서 역할 분담하고 사느냐는 이것만 다를 뿐이지 생명의 이치는 전부 똑같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는 거죠. 다량이란 표현은 다수와 다량의 뜻을 함축해 말하는데 역할 분담이란 다양한 성질을 가진 미생물이 한 몸속에 살며 삶에 필요한 일들을 나누어 분담을 하며 사는 공생관계를 말한다. 저도 이렇게 언어 표현을 할 때 좀 적당한 표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죠. 인체 내에 다양한 생명체, 미생물의 차이점은 숲속의 나무를 볼 때 포괄적으로 보면 나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마다 종류가 다르듯 인체 내의 미생물 역시 포괄적으로 보면 미생물이라 하지만 숲의 나무 종류가 다양하듯 다양한 생명체들이 모여 공존공생하며 먹이사슬의 연결고리의 삶으로 이어져 산다. 먹이사슬, 연결고리란 앞 생명체가 먹이를 먹고 배설하면 그 배설물을 먹이로 하는 생명체가 집단으로 모여 한 장기를 이루고 살고 먹고 배설을 하면 또 그 바뀐 성분을 배설물을 먹이로 사는 생명체가 집단으로 한 장기를 이루고 사는 것을 먹이사슬 연결고리라 표현한다. 이제 이 부분이 참 이게 저도 보면은 이제 이 사회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 속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데서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이 공부를 깨우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먹이사슬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어떤 생명체들도 자기 앞 단계에 먹이가 없는데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내가 없으면 다음 단계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게 먹이사슬 연결고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잠시만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들 보면 어때요? 모두가 각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 일을 한다고 하지만 큰 눈으로 보면 어떠냐 이거죠. 전체가 먹이사슬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먹이사슬 연결고리인데 그 먹이사슬 연결고리에서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먹이사슬 연결고리에서 거기서 이탈을 한 생명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살 수가 없죠.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해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수없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들은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존재하고 필요한 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내가 소속되어 있을 때만이 내 앞과 내 뒤가 연결고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탈해 나오면 이미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연결이 안 되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럼 이 진리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두고 제가 그러죠.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대상에 대한 진화는 대상은 그대로 놓고 내가 그 대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서 살아나가는 게 정적 영성 깨우침이다. 이렇게 하죠. 이 말을 크게 놓고 보면은 이 사회에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양한 그 직업들을 우리가 편견적 시각으로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르다 해서 인위적으로 바꿔놓으면 그 먹이사슬 패턴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대로 놔두고 각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으면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자기가 나오는 쪽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생명의 이치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내가 나 자신은 가만두고 상대를 바꿔서 내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를 내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강하면 어떨까요? 어디에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죠? 어디에도 소속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가 하면 각 직업마다 어때요? 다 특색이 다르겠지요. 그 직업은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하는데 그 직업을 내 기준으로 맞게 바꾸려고 하면은 그쪽에서 따라오겠냐 이거죠. 이미 안 된다고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내가 들어가서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고 거기에 소속도 못 되고 그러면 어때요? 인생은 나고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대상은 그대로 놓고 내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게 자연에 순응하는 거고 진리법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삶의 이치도 이게 이 연결고리를 같이 풀어버리면 이 얘기가 지금 설명해 준 얘기가 이 앞에 설명해 준 얘기가 맥이 같은 논리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서로 모여 한 몸으로 살며 먹이 공급을 받고 몸을 지키는 일, 공생에 필요한 일들을 나누어 하는 일을 역할분담이라 하는데 외관상 보이는 현상을 기능적 이치라 하고 내면의 세계, 영성의 생명의 이치를 진리법이라 한다. 어때요? 정리가 돼요? 그래 각 장기 체세포들이 모두 독자적 자신 한 몸 살아남기 위한 방편들을 깨우쳐 성격으로 지니고 있고 이러한 성격들이 뇌에 전달되고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성격, 마음이다. 늘 자주 하는 얘기죠. 이 삶의 방법을 터득해 성질로 지니고 있는 것을 정적 영성 깨우침이라 하고 주변 환경에서 살아남기 편리하게 몸을 적응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적 진화라 표현을 한다. 인체의 생명체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한 곳에서 일생을 마치는 생명체를 체세포라 하고 혈관을 떠돌며 이동을 하며 사는 생명체를 미생물이라고 칭한다.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좀 넘어가죠. 체세포와 미생물의 관계를 비유법으로 표현을 하면 체세포는 고추밭, 고추나무로 보고 백혈구 미생물은 무당벌레로 보면 공생관계의 삶의 이치를 연상하면 된다. 여기에 질병을 일으키는 침입균은 진딧물로 보고 체세포, 몸속의 미생물, 병원균, 진딧물을 몸을 지키는 백혈구, 무당벌레로 보고 각 생명체의 삶의 방식, 환경을 연상하고 병원균이 인체에 침투했을 때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연상에 들어가면 각 증세마다 응급적 치료 방법과 근원적 치료 방법은 저절로 얻어진다. 이게 참 논리로 읽어보면 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인체의 생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때요? 자연계 먹이사슬 연결고리 이걸 하는데요. 우리 인체의 생명체도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보고 서로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거, 공생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인간의 삶으로 보면은 바로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어때요? 각자 어떤 일을 해도 목적은 자기 살기 위해서 하지요. 옆 사람 좋으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부자 되고 자기 편안하고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상대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고 노력에 의해서 자기 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공생관계의 연결고리라는 거죠. 무당벌레라고 하는 건 고추밭에 고추나무를 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공생관계에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런 공생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몸을 기능적 이치로만 풀으니까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를 우리가 군대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풀으니까 해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동안에는요. 근데 기능적 이치로만 보면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생명의 이치로 보면은 공생관계라고 하는 거는 백혈구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쭉 풀어 들어가면 저같이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체의 생명체는 크게 체세포와 미생물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 생명체가 한 몸속에 살기는 하지만 그 삶의 방법은 식물과 곤충의 차이만큼 다르다. 체세포의 삶은 앞체세포가 먹고 난 배설물을 먹이로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백혈구는 모공을 통해 들어오는 병원균을 먹이로 살기 때문이다. 체세포와 백혈구의 삶의 차이점을 비유하면 나무와 곤충 정도의 차이가 난다. 즉 고추밭에 무당벌레가 고추나무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고추나무와 서로 돕고 사는 공생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고추나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추나무 수액을 빨아먹기 위해 들어오는 진딧물을 먹이로 잡아먹기 위해 존재하듯 백혈구 역시 인체의 체세포와 서로 돕고 사는 공생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몸을 지키기 위하여 체세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끊어보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 할 때 직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지요.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각자 역할 분담으로 일은 하지만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의 옆 동료를 위해서 일할 거냐 아니면 사장을 위해서 일할 거냐 자기를 위해서 일할 거냐 하는 거죠. 정답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고 공존공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이치를 풀 때 우리가 사회의 삶은 이제 그런 쪽으로 비유해서 풀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신장이 간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간이 신장을 위해서 살 거냐 그럴까요? 아니죠.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 역할들이 모여서 결국은 먹이사슬 연결고리가 되고 공생, 역할 분담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마지막 답이 뭐가 나오냐. 우리가 각 장기들이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도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지 않고 모두가 편한 것만 하자고 옮겨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 자기가 노력한 원인 결과만큼만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 이 사회가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참 냉정하거든요. 그렇죠? 말로는 우리가 공생공존인데 이 공생공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질 때만 그것이 공존공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고 모두가 힘든 일을 하기 싫고 편한 일만 할 적에는 공생공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과연 이거를 저도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영성교육 할 때 보면 그랬거든요. 너무 냉정해가지고 인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장하는 건 어때요? 진리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모두가 공생공장 더불어서 공생공존을 하려고 하면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책임 자기가 져야 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가 오면 자기가 찾아갈 때만 이게 공존공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먹이사슬 연결고리 전체의 그 흐름이 깨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만 먹이사슬의 연결고리에 의해 피 속의 영양분을 먹기 위해 침투하는 미생물, 병원균을 먹이로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의 이러한 주장은
의술이 더 발달하면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충 기능을 하는 항생제를 먹고도 죽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치는 이러하다. 고추밭에 벌레를 죽이기 위해 농약을 치면 벌레는 죽지만 고추나무는 피해를 입지 않는 이치와 같다. 즉 체세포는 죽지 않고 미생물만 죽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인체의 질병이 오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체세포 기능이 떨어져 발병한 증세, 미생물의 기능이 떨어져 발병한 증세. 어때요? 분류하면 이거 두 개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체세포 쪽에서 이상이 생겼느냐, 미생물 쪽에서 이상이 생겼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죠. 체세포 기능이 떨어져 발병한 증세 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답이 나와요. 이걸 풀어 들어가다 보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가 암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체세포 일부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갑자기 세포 분열을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암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 갑상선이나 각종 혹들이 전부 이런 이치로 세포 분열을 필요 이상 체세포가 빨리 한 것이 이제 암이고 갑상선이고 우리가 각종 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갑자기 세포 분열을 한 거는 체세포지만 체세포가 분열을 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원인 제공은 뭐냐? 미생물도 역할을 하고 직접 원인은 피가 혼탁해진 것이 원인이죠. 피가 혼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인 결과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체세포가 세포 분열을 왜 하느냐, 갑자기 많이 했느냐 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체세포 하나만 놓고 보면은 피가 분열하는 거 보면 피가 혼탁한 것이 되는 거고 또 외부에서 미생물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사람도 채식동물이 아니 우리 지구산의 동물도 채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고 육식과 채식을 동시에 하는 동물이 있죠. 생명체가 있죠. 그러면 세균이 채식을 하는 모든 게 다 채식만 할까요? 육식만 할까요? 육식과 채식을 동시에 할까요? 제 얘기는 똑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미생물체도 우리가 우리 몸속에 침투하는 생명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식성을 가지고 있듯이 작은 그 미생물도 채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체의 체세포를 갉아먹는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육식을 한다고 하면 혈액 속에 사는 미생물을 잡아먹을 때 우리가 육식을 한다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육식과 채식을 혼용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잡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이치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생물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 경우,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사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사는 미생물체, 공생을 하면서 사는 미생물체라고 하죠. 근데 이 기능이 왜 떨어졌느냐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환경이 바뀐 거죠. 환경.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혈액 속에 사는 미생물은 우리 인체가 피가 맑을 때, 혈액 속에 산소가 풍족할 때 여기에 맞춰서 적응적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맑고 혈액 속에 산소가 풍족할 때는 혈액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정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장 쪽으로 간 쪽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가 혼탁해지면은 환경, 대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뜻밖의 환경이 바뀌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놈은 오히려 그러한 환경들이 활동하기 유리한 조건이 돼서 우리가 각종 질병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 몸속의 질병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질병을 분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게 바로 백혈병이죠.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미생물의 생명의 원리니까요. 이가 아마 이 뒤에서 이제 백혈병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제 설명이 나오면은 제가 백혈구의 적정 숫자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줘요? 모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을 먹고 살 수 있는 숫자가 적정 숫자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정상일 때 기준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일 때 기준인데 우리 이렇게 모공 속으로 들어오는 세균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정 양이라는 게 있겠죠. 정해진 양이 있겠죠. 정해진 양이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건 이게 적정 숫자인데 이거는 정상적일 때 생각인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뜻밖의 세균이 많이 들어와도 어때요? 백혈구가 그거를 먹고 사는 먹이가 많으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죠. 고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또 피가 혼탁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본능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늘어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먹이가 많음으로써 숫자가 늘어나서도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피가 혼탁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본능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냐고 하면은 백혈구가 한꺼번에 늘어나기는 쭉 늘어났는데 먹이로서 들어오는 세균은 항상 그 숫자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먹이가 부족하니까 어떨까요? 먹이가 부족하다가 하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피가 깨끗할 적에는 양육강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죽으면 이제 그만 싸우는데 우리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그만 싸워야지 하면 그게 상식이죠. 근데 막상 전쟁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감정 싸움이 되죠. 막 오기로요.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식으로 감정 싸움이 되면 어때요? 그냥 같이 양쪽에서 동시에 죽어버리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백혈구도 피가 혼탁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외부에서 먹이가 들어오는 것이 이 정도만 남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죽어도 이제 상관없는데 일단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희끼리 싸움이 붙으면 이제 싸움을 그만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 들어와서 이제 저희끼리 싸워도 좀 숫자가 자꾸 줄어들겠지요. 그게 줄어드는데 먹이가 들어오는 만큼 남았으니까 이제 그만 싸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전쟁을 하는 이치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일단 제정신이 아니라서 싸우면 완전히 서로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백혈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서요. 그 이제 없어져 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은 숫자가 많으니까 어떨까요? 이놈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놈은 우리 체세포와 공존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이거란 말이에요. 공존 공생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고추밭에 무당벌레가 있으면서 무당벌레가 고추밭에 전혀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공생관계에 있고 우리 몸의 백혈구나 이런 생명체들은 우리 체세포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공존 공생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온 놈이 이놈이 채식성이라 가지고 체세포를 뜯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있죠. 그렇죠. 또 들어온 놈이 성격 자체가 완전히 육식동물로 사자같이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를 또 막 잡아먹는 놈이 백혈구의 숫자가 적을 때 들어와서 세력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세균학적으로 질병이 일어나는 이치라는 거죠.